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증시부터 좀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검은 월요일이었고 대폭락 후에 어제 이제 기세 좋게 반등을 해서 8,000피를 회복을 했는데 오늘 또 하락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7,800선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예,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떨어지고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런데 롤러코스터도요, 보통 심각한 롤러코스터가 아닙니다. 한 번 떨어졌다 그러면 뭐 7, 8%, 또 올랐다 그래도 7, 8%. 이 우리나라 같은 덩치 큰 코스피 또는 코스닥에서 7, 8%가 오른다는 것은 국가 총 자본 자산의 거의 10분의 1이 또는 하루 이틀 하면 뭐 거의 7분의 1, 5분의 1 정도가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고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쌀 때, 떨어질 때 사서 저걸 올라갈 때 팔면 현재 상황에서는 하루에 약 15% 정도 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0억 투자했다 그러면 하루 만에 1억 5천 벌 수 있고요. 또 반대로 투자했다면 올랐을 때 사고 떨어졌을 때 팔면 하루에 10억 투자를 기준으로 1억 5천을 잃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정말 무서운 장세입니다. 요즘 뭐 에버랜드나 또 디즈니랜드 이런 데 롤러코스터 잘 안 되게 생겼습니다. 그냥 거기서 청룡열차 안 타도 집에 앉아서 주가만 보고 있어도 어찔어찔 하거든요. 그만큼 그 변동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좀 불확실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플러스적인 측면도 있고 마이너스적인 측면도 있어서 세계 증시도 오락가락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증시가 또 세계에서 낙폭, 상승폭이 가장 크거든요. 그야말로 찌릿찌릿한 순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코스피는 두 가지 변수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8,000피 아래로 떨어져서 지금 현재 뭐 7,805, 그야말로 9,000선을 눈앞에 두고 거의 1,000포인트 이상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악재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란에서 다시 좀 총격전, 미사일 전쟁, 이게 크게 확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이란이 공격을 했고 또 미국도 공격, 거기에 이란이 보복 공격하면서 휴전이 깨질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나 있고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은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반입니다.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달마다 나오는 거지만 이번에 나오는 것은 과거에 나올 때보다도 훨씬 더 관심을 크게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전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현 수준보다 좀 더 올라가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외통 수준에 몰리고 있는데, 만약에 밤에 CPI가 현재 금융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금리 인상 폭탄이 터질 거고, 우선 국채금리부터 올라갈 거고요. 그러다면 연준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금융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적,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내리고 금융상품 시세에 대해서는 가장 적으로 시세를 추락하는 거로 작용하는 지표가 가장 강력한 게 금리 인상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금융시장 공황을 맞았을 때 어김없이 금리 인상부터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그래도 좀 견딜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세계 증시가 지금 기출을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 지금 이 시각에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습니다. 또 개미들은 엄청나게 사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외국인은 팔고 우리나라의 일반 서민들은 사 모으는 이 어떤 자본 게임, 과연 누가 이길지 정말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그 팔자와 사자가 완전히 나누어져서
시소 게임을 벌이고 있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혼란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CPI 지수 등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외부 요인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젠슨 황 CEO의 방안이었습니다. 젠슨 황 CEO 방안 소식에 네이버, LG전자 다 급등했는데 7, 8%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흐름이 좋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소문난 장치에 별로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가 금융시장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이번 방안에 대한 평가고 그것이 지금 주가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불과 1년 전에 2025년 10월 30일 날 깐부 회동할 때는 그 당시에 엔비디아 젠슨 황 왔다 간 이후에 주가 계속 올랐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렇게 반도체 폭발 랠리가 오게 된 그 본격적인 시발점도 작년 10월에 젠슨 황의 깐부 회동이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은 오기 전에 주가가 좀 올랐다가 막상 오니까 시큰둥했다가 이제 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동안 올랐던 거 다 내려가고 올랐던 것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안 내려갔던 부분까지 덤으로 이자까지 더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른바 젠슨 황 효과를 누렸던 LG전자, 두산 로보틱스, 뭐 그 밖에도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 주가들이 지금 와르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이버, LG, 두산 8%씩 떨어진 것은 이것은 작년 깐부 회동에 때는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공포 때문에 조금 조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이게 영향을 하나 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젠슨 황이 와서 한국에 4가지 선물 보따리를 했는데 그 선물 보따리 하나하나 저도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선물이 될지 아니면 부담이 될지 아직은 익지 않은 거예요. 잘하면 익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작년 깐부 회동 때는 한국에 안 팔던 GPU를 바로 팔겠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텐지업을 효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을 무슨 MOU를 맺은 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체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거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게 실제 계약으로 갈지 안 갈지도 아직 아리송하고 수록 계약으로 간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도 지금 한참 돈이 잘 되는 사업을 한국에 제안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잘 해보자는 겁니다. 이를테면 로봇 해보자는 거. 지금 인공지능 로봇 AI 안 팔려요. 다만 앞으로 굉장한 시장에 폭발적인 성장세가 있는데 같이 해보자. 자, 그러니까 미래의 기대, 미래의 어떤 수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거기다가 또 세 번째는요. 지금 한국에 하자는 로봇 사업이라든지 피지컬 AI, 저게 지금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고 가격이 싸요. 그런데 미중 관계가 변수인데 젠슨 황 입장에서 정말 한국과 동맹 맺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좀 트이면 중국으로 갈 건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직은 불확실하다. 물론 제대로 잘 되고 또 서로가 윈윈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폭발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확신을 못하겠다. 이런 단계이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휘청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그냥 젠슨 황 가는 거를 보면서 주가가 오기 전보다 더 내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변동성 장세에도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43조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이른바 검은 금요일과 검은 월요일에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6천억 원 넘게 급증을 했어요. 실제로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이렇게 비투를 하고 있는 이유,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인 겁니까?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개미 투자 이런 말은 우리 조금 이제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마통이 43조인데 개미가 아무리 먹어도 43조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 큰 어떤 개인 투자자다. 더 이상 개미는 왕개미. 저는 개인 공룡 개인 수준. 공룡. 예. 아니 지금 단기 비투 그게 거의 조 단위, 수십조 단위거든요. 최근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팔고 떠난 금액 이게 매달 50조, 60조씩 팔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이 판 그 주식을 누가 다 받아줬느냐? 우리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개미들이 받아줬어요. 한 달 전에는 개미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거의 공룡 수준이 됐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국인들 가격이 빠지니까 마구마구 팔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이게 웬 기회냐 해서 지금 마구마구 사고 있거든요. 누가 오를지 이건 함부로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다 좋은데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대로 마통 잔액이 43조다. 마통이 뭡니까? 마이너스 통장이잖아요. 자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좀 더 떨어지면 이거 갚아야 되는데 갚으려면 주식을 또 팔아야 될 거고 특히 지금 신용융자가 37조입니다. 신용융자는요 마통보다 더 위험하다기보다는 그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래서 신용으로 사게 되면 자기 돈 조금 내고 증권사에서 사실상 돈을 빌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것은 마통보다 기간이 더 짧아서 일정 기간 제때 갚지 못하면 바로 반대 매매에 들어갑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리고 또 월요일 날 코스피가 급락했을 때 무려 3천억 원의 돈이 개인 신용융자였는데 일정 시세 이상 내려가면 강제로 팔아버리거든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권사에서 마구 강제 파입니다. 이것을 반대매매라고 그러는데 이 반대매매에 걸리면 주가가 가장 낮을 때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가 더 큰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높을 때에 지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어떻게 보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간 큰 투자고 통 큰 투자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통 큰 투자도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전문가들 의견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만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가오는 12일에 스페이스X의 IPO 기업 공개, 이제 상장이 예정이 돼 있는데 수급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고 은행의 지금 공모주 청약 대단히 흥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6월 12일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이니까 우리로는 금요일 저녁이 됩니다. 지금 세계 인류의 자본시장 역사상 인류가 증권거래 시스템을 만든 이후에 이번처럼 한꺼번에 저렇게 큰 공룡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스페이스 X, 머스크가 그동안에 만들어왔던 우주선, 스타링크라는 그 인공위성, 거기다가 인공지능까지 합친 거대한 공룡이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이 돼서 우리 사가세요 하고 공모를 해요. 그런데 그 규모가 역대 뉴욕 증시 사상 최대고 2등이 그동안에 아람코라는 사우디 석유 회사인데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큰 덩치가 오면 필연적으로 자금 이동이 있습니다. 경제는 결국 돈인데 돈의 이동이 생긴다는 것은 경제 현상의 패러다임도 바뀔 수가 있고 특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지금 이것이 기회일까 위기일까 굉장히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스페이스가 돈을 아무리 빨아가더라도 그 돈은 어차피 금융시장에 있는 돈이고 빨아가도 스페이스X가 돈을 또 쓸 거지 않습니까? 총론 면에서는 별 변화는 없어요. 미어치나 결국 그 돈은 결국은 뉴욕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에 있는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돈의 소유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시중 돈을 휩쓸어가요. 얼마 끌어갈지 현재로서는 그 예측도 안 됩니다. 일단 공모하는 상황에서 약 130조를 끌어갈 거고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끌어가는데 그러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고 뉴욕 금융시장에 있었던 돈일 텐데 그것을 스페이스X가 가져간다는 얘기는 어딘가 다른 데서 나왔을 텐데 빠져나오는 곳에서는 곡소리가 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일부 회사들 주가 빠지고 있는 것은 스페이스X 사기 위해서 돈을 지금 빼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밸류에이션이나
포트폴리오 차원도 있지만 스페이스X에 돈을 넣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이게 폭탄이 터지면 일단 빠져나가는 쪽에서는 주가가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그럼 스페이스X는 그렇게 들어온 돈, 이것을 일론 머스크가 어디다 쓰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사는 데 쓴다. 이러면 반도체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머스크가 바로 상장과 관련해서 중대한 선언을 하나 했습니다. 구글의 데이터 센터를 자기가 빌려겠다. 그래서 지금 구글 쪽에 관심이 많이 집중돼 있는데 구글이 데이터 센터를 더 늘리면 또 인공지능은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가 돈을 휩쓸어 가니까 공포에 떨 이유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관하지도 말고 중요한 것은 그 돈의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그러니까 어느 회사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오느냐 어느 나라에서 빠져나오느냐 그렇게 빠져나온 돈을 머스크는 어디에 돌리느냐 이거를 매우 지금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엄중한 상황 이것이 이번 주말부터 약 6개월간 전 세계 금융시장에 돈이 출렁출렁 변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시선이 쏠린 상황에서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짧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피지컬 AI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리 정부가 2년 동안 340억 원을 투자해서 핵심 인프라 국산화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세계 표준을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좀 해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조금 만시지탄의 감은 있죠.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늦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로봇 굴기, 피지컬 AI 굴기를 해서요. 특히 로봇 같은 분야에서는 세계 점유율 80%, 90%, 특히 중국은 굉장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에 청소하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시장에 중국산이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품질 우리가 따라잡는 데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금방 따라잡을 수도 있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기술력이 없어서 로봇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지컬 AI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요가 없었거든요. 시장에 수요가 없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우리가 같이 하자. 그렇게 되면 이게 전 세계에서 한국 로봇을 바라보는 눈, 특히 엔비디아의 GPU, 인공지능까지 갖다 넣으면 우리가 능가할 수도 있는데 이런 타이밍을 맞춰서 정부가 발빠르게 2년간 340억 원을 투자해서 그 피지컬 AI와 로봇의 인프라를 까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특히 정부가요. 이재명 대통령도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인공지능으로 세수 초과가 일어나면 그것을 부채 갚는 데 쓰지 않고 우리 인프라를 더 발전시켜서 미래 먹거리하는 기술 투자를 하겠다. 그런 면에서 그 일환으로 피지컬 AI, 로봇 산업이 지금 픽업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자, 여기서는 민간과 정부 또 국민들의 정말 차세대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대로 내다보고 우리의 다음 반도체 넘어선 다음 AI 시대를 내다보는 그런 현명한 투자와 그런 협력 이런 게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에는 카카오 파업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본사 노조가 이미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고 다가오는 오후 3시까지 이제 5시간 동안 부분 파업에 들어갔는데 창사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고요. 결국에는 카카오 노조 영업이익의 13에서 14% 성과급으로 달라는 건데 사측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공, 이른바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내라라는 그 성과급 폭탄이 이제 반도체를 넘어서 또 다른 기술주 회사로 확산되는 중대한 지금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인데요. 카카오가 어떤 곳입니까? 기술, 그야말로 IT 기술의 선봉 주자인데 노사 파업하고는 좀 전혀 어울릴 것 같지도 않고 또 평균적으로 그동안에 가장 앞선 기술자들 노조였고 또 비교적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도 높은 편으로 알려져 왔는데 그런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영업이익의 15% 또는 10.5% 이 길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사측과 노조 측의 입장이 워낙 다르거든요. 마치 삼성전자 처음에 파업 시작했을 때처럼
사측에서는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주는 거 이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냥 그러니까 자사주 일부를 성과급으로 줄게 하는 게 사측이고, 노조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했는데 우리도 13 내지 14%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어느 정도를 주기로 하고 퍼센트를 논의하는 노사협상이라면 절충의 가능성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영업이익의 13%를 달라, 한쪽에서는 그런 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부분 파업 이것만으로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더 확대될 가능성, 전면 파업이 되면 이 카카오가 국민 카톡을 만들고 있는 곳 아닙니까? 물론 지금 현재 노조도 회사도 그런 카톡 불통 사태를 없애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히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과연 합의할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한 의구심, 그런 데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이 좀 슬금슬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정부가 기업의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대해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그 부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실제로 관련해서 주주단체들이 이미 대응을 예고했던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문제의 핵심을 꼭 잘 집어주셨는데요. 지난번 삼성전자에서 성과급을 주겠다라고 노사가 합의하고 또 노조 투표에 결정이 되고 나니까 일부에서 지금 고소 고발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이 대목이 좀 애매해요. 우리나라의 상법 체계에 근로자들의 성과급의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다만 임원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총 결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하는 성과급은 임원이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임원과 직원은 신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서로 논쟁이 있는데, 그래서 아예 많은 경제단체들에서는 주총 결의를 받도록 해달라, 아예 명문화 법 규정으로 만들어 달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아직 어떤 입장을 밝혔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건 없고요. 뭐 일부에서 그런 그런 어떤 추정을 하고 있는 선에 불과합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바로 국민과의 대화 1주년 기자회견 1주년에서도 고민하고 있다. 이 대목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이렇게 고민만 이제 털어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결국은 이 대목도 재계가 합의를 해서 민간 차원에서 결의를 해서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게 잘 안 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아예 법적 논쟁이 없도록 어떤 양측의 합의안을 명문화시켜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코노미스트의 한 사람으로서 좀 강력하게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쿠팡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안을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제 회의 중일 테고요. 오늘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과징금이 나올지가 최대의 관심사인데, 사실 단순 매출로만 계산을 해보면 뭐 1조 원 넘게도 추징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 정도 규모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현재 법규에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때릴 수 있다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많은 회사일수록 이번 사태는 실제로도 이제 관련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도 컸을 거고, 그에 따라서 규정대로 한다면 뭐 엄청난 규모의 그 과징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추정을 해보니까요, 1조 원대도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종래에 몇 달 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SKT 같은 경우에는 1,348억 원 정도 과징금을 냈거든요. 뭐 우리 현재 정부가 뭐 쿠팡을 특별히 미워서 조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그러나 워낙 파장이 컸던 사건이고 해서 SKT보다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미국의 일부 국회의원들, 정치권에서 쿠팡의 로비를 받았는지 뭐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과징금을 때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한미 통상 차원에서 보복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런 대목 때문에 그렇다고 과징금을 안 때리면 또 우리 국민들 정서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참 어려운 선택인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쿠팡이나 또는 일반 국민들이나 정보위원회나 정치적인 논리 이것은 최대한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 논리만으로 피해 금액, 법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제재를 때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제재안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